안녕하십니까. 김영대학교 손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재무회계나 감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떤 이해관계 없이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2018년 외관법 거의 빅뱅과도 같은 개혁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새로운 제도들이 외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학자로서 얘기를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학위 논문도 이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옛날 박용진 부회장님과 한공회 부회장님과 같이 감사인 교체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인 교체 제도가 2006년에 시행됐는데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제도가 사라져가지고 연구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최근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표준감사제도 정착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폐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수주산업이라든지 IFRS의 다양한 재량권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외관법 개혁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이 제도를 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측면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아직 우리가 이런 제도의 효과나 효과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발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총괄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 이어서 우리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표준감사 시간제도. 세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회계개혁 후퇴 우려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얘기하자면요. 우리 IMF 사건이라고 하는 1997년의 사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도입하고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 제도가 개혁하는 과정에서 2002년 미국의 삭스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차용을 했지만 상당히 완화되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선별적으로 도입이 돼서 많은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고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 IFRS를 도입을 했지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이 재량성에 대한 논쟁, 또 수주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분식회계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7년에 최하위 IMD 회계 투명성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외관법이라든지 외관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이후에 빅뱅과도 같은 외관법 개혁이 나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최근 한 4년 경과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시 논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개혁 법안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 나와가지고요. 제 연구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제도 개혁의 역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IFRS를 도입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삭스를 보고 여러 가지 회계 개혁 법안을 도입하고 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분식회계 논쟁 때문에 외관법을 개혁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2002년에 우리 미국에서 삭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미국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6년까지 회계 개혁 법안을 도입하면서 상당수 뭔가가 약화돼서 도입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분식회계 논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11년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고 우리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이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이 재량적인 판단이라든지 주석 공시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갑자기 다쳐서 도입한 기업들이 오히려 재무제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늘어났고요. 감사 투입 시간도 늘어났지만 감사 보수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시간당 감사 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감사 품질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재무제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외관법에서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다양한 이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장점들을 왜곡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원칙 중심의 회계 같은 경우 경영진의 재량성이 증가하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보고하라고 했더니 이 실질 지배력 판정을 마음대로 해서 자회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게 됐고요. 공정가치 평가에서도 우리가 레벨 3, 이 수준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가치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우리 주석 공시 량이 늘어났지만 이 량에 대해서 분명히 공시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요. 이 공시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우리 수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회계 부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규정 중심의 회계 처리에서는 빠져나갈 구멍, 루프홀을 찾다 보면서 규제기관이 잘 못 보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원칙 중심의 회계를 이용해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오히려 규제기관이 지적하면은 우리는 IFRS대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오히려 이해관계자 간 소송 비용이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린 만화인데요. IFRS 이후에 이런 형태로 이제 회계 기준이 과거에는 어떻게 숨기고자 했던 분식회계를 이제는 IFRS를 이용해서 편하게 회사의 어떤 의도를 반영한 회계 처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조만간 나올 책인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수준 3 그 공정가치 평가에서 이 미래현금의 크기라든지 시기 할인율을 조정해서 공정가치를 정당화하거나요. 아니면 최근에 사실 터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연수익의 회계 처리도 최근에 패키지 회사라든지 또는 게임 회사라든지 이연수익을 재량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경우는 많이 잡고 어떤 경우 적게 잡아서 이 부채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제의 00094와 관련해서 우리 이 복합금융 상품의 논쟁이 많은데요. 이것도 역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제의 00094라는 부분 가지고 재량적으로 처리하면서 지금 부채와 자본의 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 이제 상장을 하려는 기업의 경우 이 부채 자본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상장돼서 이 감사인은 이미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TRS라든지 또는 요새 합병 비율을 이용해서 다양한 회계 처리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감사인 입장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습니다. 옛날에 규정 중심의 경우는 이렇게 정해진 회계 처리로 하라고 했지만 IFRS의 경우 경영자에게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우리가 이런 아무리 원칙 중심의 회계라도 극단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치를 넘어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극단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간섭하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들을 하다 보면서 항상 놀라는 점은 이 우리 회계 실증 연구의 대가이신 이 볼이라는 회계학자의 그 주장을 보면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볼앤브라운 이후에 실증 연구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레이볼이 2006년에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법적 체계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감사인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FRS를 만약에 도입했을 때 과연 IFR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경영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경영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든 소액주주든 규제기관 등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감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경영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있고 이 지배주주의 이 힘이 보다 세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다양한 감시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전달하는 정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도 결국 다양한 이 루트로 외부 감사인의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액주주는 영향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볼이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과연 감사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자료를 찾아서 공정가치에 대한 이 손상이 잘못됐다 또는 손상차손의 환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이런 감사인의 지위라든지 법적 체계라든지 지배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잘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의결해서 2011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IMD 평가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그래도 중하위권을 유지하던 순위가 2011년 지나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세계 최하위권을 유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IMD의 설문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을 해서 또 2016년에 뭐 다양한 이런 연구개발 지출 회계 처리라든지 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2016년에 뭐 입시 부정이라든지 다양한 사건 또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의 실질적 제고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선임제하의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 감사인이 이 재량적인 회계 처리, IFR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량적 회계 처리를 외부 감사인이 막지 못한다면은 결국 회계 투명성의 제고는 요원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스스로 깨닫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2018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결국 전반적인 회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외관법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그 레이볼도 강조하지만요. 이 회계 부정이란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규제나 내부 통제 제도나 감사 부서나 기업 지배 구조들도 어떻게 보면 이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예를 들어 규제기관의 경우 지금 감리를 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런 내부 통제 제도라든지 중소기업의 경우 갖추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 감사인의 역할은
이 IFRS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IFRS를 도입한 국가들 찾아보면요, 외부 감사인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그러니까 보수성이 올라갔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 보수는 증가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외부 감사인이 최후의 저지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감법이 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에 회계개혁법안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도입이 됐고 공인회계사법도 개정되고 주로 외관법이 개정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표준 감사 시간, 그다음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통 계속 감사를 3년 정도 하니까 6+3이라는 제도를 이제 6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옛날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분식회계의 단절 효과가 있고 또 외부 감사인의 유착기업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감사인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이 프레시룩 이펙트가 있어서 결국 초도 감사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서 감사 품질이 제고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들도 있는데요. 기업들은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주기적 지정제가 과연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감사 품질을 제고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주기적 지정제로 기업의 효용 감소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돼서 회계 품질이 높아진다면 결국 국가 전체의 효용 증가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 연구도 결국 주기적 지정제의 첫 해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 감사 품질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서 다른 형태의 이익 조정도 조금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인의 보수성이라든지 재무제표의 품질이 상승되었다는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 감사인 지정제가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업 간 비교만 아니라 기관별 비교 또는 우리 프레시룩 이펙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결과는 지금 감사 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수준과 크기로 본다면 재량적 발생액이 감사인 이 교체 전에 유의하게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건 이제 감사인이 주기적 지정을 앞두고 나서 그 전에 감사 품질을 제고해서 감사인 지정제도 이전에 감사 품질이 이미 재무제표의 보고 품질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감사 품질이 아닌 우리 발생액의 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차웬 디체프 모델이라든지 맥니콜스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증 결과만 본다면은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하면서 지정 감사인에 대한 감사 보수가 너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기적 지정제의 감사 보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사실 이 감사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올라와 봤는데요. 결국 지금 감사 보수가 자산 규모의 0.1%를 막 넘는 시기입니다. 대략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할 때,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뭐 이런 월급을 이체하면은 0.1% 이자율 내려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인 우리가 보수 최근에 표준감사 제도라든지 지정감사인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0.1%의 이 보수가 그전에는 0.08%였는데요. 0.1%로 올랐다고 해서 사실 그보다 더 큰 효용을 회사들은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감사 보수가 그렇게 지정제로 상승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행령에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상장한다든지 예전에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 때도 시행됐던 과정인데요. 이런 예외 사항이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확대해가지고 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외관법이 그런 무력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3이 끝났을 때 결국 새로운 자유수임제 감사인을 선임할 때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장치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6년 하고 나서 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바로 감사 보수의 덤핑화 때문에 이 회계법인도 또는 기업들도 폐지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결국 폐지된 거잖아요. 그래서 6+3도 지금 아직 한 바퀴가 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덤핑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준감사 시간 제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감사 시간 제도는 저는 예전부터 여러 군데에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외부 감사인에 대한 어떤 평판이 안 좋아지고 감사 품질이 나쁘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악순환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사 투입 시간이 감소하고 우리 덤핑에 의해서 감사 보수가 하락해서 투입 시간 감소하고 부실 감사가 초래돼서 이해관계자, 주주나 채권자라든지 기업도 불만을 갖고 있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가장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다시 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적격성을 갖춘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표준 감사 시간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확보하고 그럼 보수가 증가하고 품질이 증가해서 결국 이 회계 투명성을 우리가 기업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절실히 느낄 때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준 감사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이 감사라는 게 기업이 원하는 어떤 감사 보수의 수요 곡선이지만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투명성에 대한 감사 보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로 인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140개 되는 감사인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경쟁적인 감사 보수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감사 요율과 감사 수급량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저 가격제처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 공급량이 결국 늘어나면 이 후생 손실, 사회 전체의 어떤 불투명성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침 외관법에서 이런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가
참 기뻤고요. 어쨌든 이 표준 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역시 많은 실증 연구들은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표준 감사 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감사 시간이 높을수록 감사 품질이 높아지고요. 또 감사인의 보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리스테이트먼트의 경우도 유의하게 감소하고 자기 자본 비용도 감소했다는 결과들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표준 감사 시간이 우리가 기업이 누리는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이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사실은 감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투입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감사 보수가 상승하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 보수를 이 최저 가격제처럼 정해놓다 보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8%에서 0.1%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업 자산의 규모에 따진다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는 것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공에서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다양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개별 특성이라든지 고유 환경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감사 시간 제도를 없앤다면 다시 옛날의 그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표준감사 시간당 감사 보수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결국 감사 품질 및 재무제표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별 특성의 기업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표준 감사 시간 제도를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 감사 시간을 사학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했고요. 이런 부분 지금 사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대학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표준 감사 시간 제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한 연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외부 감사 효과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IACS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법적 용어를 그대로 쓴 거고요. 우리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품질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 첫 번째 연구는 최초 도입 시기의 표본이라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들은 좀 더 정교한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또는 표본이 늘어났더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 이후에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담 조직을 기업 내부에서 설정하는 경우에 이익 조정이 감소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재무제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내부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또 이런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외부 감사 효과를 살펴봤더니 이익 조정이 억제되고 있다. 결국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연구들도 있지만,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1,000억 원 미만의 경우 면제를 했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이제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면제되었는데요. 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가 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또는 상장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부정들이
최근에 언론에 소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사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보수가 검토해서 감사로 격상해서 증가했지만 뭐 한 건 별로 차이 없지 않냐 이런 주장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기업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너무 감사인만 위한 제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말도 이 감사인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의 책임, 우리 내부회계 관리도 아무리 잘 갖췄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어떤 정직 성실성이라든지 기업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결국 감사인이 경영자의 책임만큼 감사인의 책임도 강화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한 것만큼 우리가 이 내부 통제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감사만큼 감사 보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은 결국 국가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횡령이나 부정들을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하는 데 많은 용역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듣고 있지만요. 한공회에서도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탈이 메일을 무료로 한 다음에 사람들 많이 모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처럼요. 일단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구축 운영을 철저하게 이제 도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은 수준을 올리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외관법의 성과를 봤으면요, 이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뭐 추진 과제로는 연결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뭐 의견을 감사인이랑 기업 간 의견 교환을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상장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화해서 뭐 감사 기준도 뭐 낮추고, 뭐 최근에 발표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에서요. 또 중소기업 회계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물론 장점이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일단 연결 범위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우리 IFRS에서 이 실질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 범위를 축소하면은 연결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하락해서 개별 재무제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감사인 간 의견 교환을 정상화할 경우 결국 이 외관법에서 지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 또는 재무제표 작성 금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문제가 발생해서 외관법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상장 시 회계기준 적용 합리화를 기재했던데요. 리픽싱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공공원 구사에 따라서 이미 기업들이 많이 2011년에 나온 이 회계 공공원 구사를 그것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리픽싱 조건을 뭐 전환사채라든지 전환상환우선주라든지 뭐 다양한 데 다 적용을 해서 자본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지금 벌써 빅4는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외관법 이 개혁 성과가 만약에 이렇게 후퇴한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회계 투명성을 나중에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결국 감사인의 책임이 모호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우리 지금 지리회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석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 연석회의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저는 어떤 범통일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소기업한테 면제부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측면에서도 결국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오히려 횡령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구축 면제 범위 확대라든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 기준 제정 이미 도입을 했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보면 뭐 기업당 회계 비용 얼마 절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 사회 전체의 투명성 하락에 대한 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도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 우리 상장기업 어려운 회사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회계개혁 법안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외관법을 도입했던 것은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11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고 수주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분식회계 의심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서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외관법 개혁을 한 건데요. 이 실제로 이렇게 외관법 개혁을 하고 나서 순위가 수직적으로 상승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 53위로 추락했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제일금융권의 횡령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줬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도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잠재됐던 이런 부정 횡령들이 적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인에 대한 실망이 지속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픽싱 문제라든지 또는 이연 수익 문제라든지 실질 지배력 문제라든지 공정가치 평가의 재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히 결국 최후 저지선인 외부감사인의 뭐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부감사인의 어떤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관법을 개정했는데 이 외관법을 만약에 무력화시킨다면 결국 외부감사인의 역할도 축소돼서 회계 투명성의 상승은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외관법으로 인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요. 우리가 지금 회계 이 제도 또는 외관법의 개정이 굉장히 많은 투쟁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개혁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화시켜서 개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론 그게 꼭 시행령의 범위 확대라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경제 사건이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RS가 어떻게 보면은 원칙 중심의 회계로서 포괄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런 외관법이라든지 공인회계사법을 도입할 때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그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법안들, 외관법뿐만 아니라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서도 도입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계개혁법안의 역사,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그 다음에 실증 결과, 그 다음에 향후 회계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걱정을 반영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ESG라든지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합류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하기 위해서는 회계 책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트랜스퍼런시가 결국 우리가 이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ESG 지속가능 보고서의 도입에서도 결국 회계 투명성의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IFRS의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회계 투명성 IMD 1위가 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감사인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제가 죽기 전에 꼭 1등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